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동네로 이사한 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사람들이 똘똘 뭉쳐 나를 알아보고 뒷짐지기, 문 열기, 앞집 부리기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관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대체 이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센서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말하면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다. 너는 관계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해 어느 날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닌지 궁금하다. 혹시 나 수배된 거 아니냐? 나 범죄 조회 좀 해달라. 하고 말하자 경찰은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고 내가 나를 조회해달라고 하는 거다. 여러 차례 요청하자 거듭 거절하던 경찰은 뭔가 결심했는지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조회하던 경찰은 아무 이력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그럴 때 신고해도 되느냐 하고 묻자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오히려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자기가 경찰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구속당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았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증거를 철저히 모으고 신고해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뒷짐지는 것도 원래 습관이야 하면 끝이고 문 여는 것도 원래 이러고 영업해야 하면 끝이고 악취 뿌리는 것도 내가 속에 앉아서 그랬어 하면 끝이겠지. 나는 그들을 신고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때 집에 물건이 자주 없어지고 집에 방문한 지인도 집안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직접 목격한 터라 지인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비번을 아느냐라고 묻고 그 사람이 했을 거다. 가족끼리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읽는 기술은 2001년인가 2002년도에 내가 지독한 체험을 했기에 나는 경찰에게 알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기은이 파출소에 가서 오징어 게임을 신고할 때 주인공의 답답한 심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한다면 그들도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경찰 같은 태도를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지향성 무기로 인한 범죄는 4차원인데 경찰의 수사는 2차원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 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물어도 어물쩡거리며 솔직하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사람들과 소외되어 살 것 같은 초라한 행색의 아줌마가 나에게 옷 좀 입고 다녀. 춥지도 않아. 집에 옷이 없나 하는 이상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웃과 고립되어 사는 것 같은 아주머니가 나에게 본대로 말해준 겁니다. 사실 그때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아줌마가 미친 여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내 눈에 내가 옷 입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 가족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타인의 눈에 몸이 투시가 되다니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농담한다고 생각하죠. 먼저 녹음한 녹음본에는 사실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아무튼 그 후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에서도 무슨 저주에 걸린 건지 사람들이 동네 기반 범죄가 심한 동네에서 겪었던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일진병에 걸렸나 싶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온 후부터 가족 눈치 보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나름 내 삶을 내 주도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블로그도 쓰고 있었고요. 나는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A4에 적어 프린트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음료수 캔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과학수사대에 가져가 왜 그런지 의뢰하기도 했고요. 그때 그분에게도 나에 대한 글이 담긴 프리즘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온 후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요리학원에서 5명 정도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로 추행을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형사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요리학원을 계속 다니며 나를 휴대전화로 학대하는 자들과 몇 달 동안 매일 학원에서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국선 변호사는 자기는 내 말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하메식스를 내가 한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에 요리학원 수강이 끝나고 몇 달 후 소장이 날라왔는데 검사가 사건을 각하시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재판장에서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리학원에서 내가 고소한 것을 아는 그들과 몇 달 동안 마주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혼자 싸는 것도 지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며 마음속으로 항소 안 하면 언젠가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머리는 생각하는데 마음은 견디기가 힘들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른 새벽에 가족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 자꾸 화장품에 뭔가를 넣는 겁니다.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 휴대전화 등으로 인한 추행을 더 잘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일그러지고 변형이 옵니다. 크림 종류는 버리기 아까워 발에 발랐더니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화장품을 새로 사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내가 잠든 시각 가족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가면 비번으로만 잠긴 현관, 즉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화장품 성분이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